다 이 정도로 하면 다 들리시죠? 마이크가 불안하다고 하셔서 네, 지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지금 현재 순천대학교 에너지 시스템학과에서 근무 중입니다. 사실 옮긴 지는 별로 직장을 옮긴 지 별로 안 됐고요. 1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늘 뭐 일단 발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간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디설리네이션, 그러니까 물에서 염분을 제거하는 기술, 그리고 그로부터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특히 흐름 정도 시스템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본 발표 전에 살짝만 제 리서치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래 학위 과정 중에 여기 계신 조재란 교수님과 비슷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폴리머 필름을 만들고 기능성을 부여를 한다거나 필름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분자 기반의 그런 연구를 주로 했었습니다. 나노 구조에서 폴리머 필름을 만들고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주로 수행을 했었고요. 이 고분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 포스타 때도 계속 바이오미메틱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드라이어 베이스 그런 것들 아마 예를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접착 성질, 나노 구조의 접착 성질, 혹은 조개 어떻게 생각이 안 나요? 오랜만에 하도 오랜만에 말하니까. 아볼로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이가 아닌 나노 구조로부터 나오는 이런 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었고 웨팅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나노 구조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부분 지금까지 고분자에 대한 연구를 또학 때까지 계속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그 당시에는 잘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소닥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는 정부출연연구소, 대전에 위치한 정부출연연구소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연구소 통틀어서 폴리머를 하신 분이 일단 거의 없으셨고 당연하게도 폴리머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거의 없었었고 그래서 약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거 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서 뭔가 에너지랑 관련된 걸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찾다가 고민하다가 찾은 게 이 분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고분자랑 끼워 맞추려고 처음에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캐패시티브 디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제 CDI라고 합니다. CDI에 대해서 기존의 CDI가 있고요. 기본형 CDI가 있고 그리고 플로우 일렉트로 흐름 전극을 이용한 CDI가 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능을 향상시켰느냐, 이게 좀 더 좋게 퍼포먼스를 나오게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항상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 물 중요하다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아마 언론 같은 데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잘 실감은 안 나시죠?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 그냥 수도꼭지 생각 잘 나오니까 저도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일단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WHO 거기서 지정한 세계 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물 부족 국가로 지금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일단 물 부족 상태로 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 자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논문에도 연구비 수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분야가 과연 유망한가 아닌가. 근데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디설레이션 시장이 아주 큰 상태이고요. 이거 2년 전 기사인데 사우디가 아니라 두바이 아부다비 거기에서 300조 한국 돈 300조를 연구비로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여기 사우디나 이란 쪽에서 펀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 아무튼 이 분야가 일단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일반 분야랑.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해수담수와 바닷물로부터 어떻게 염분을 제거할 것이냐, 그래서 민물을 만들 것이냐. 지금까지 뭐 당연히 많이들 상업화되고 대규모로 스케일업돼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동 쪽에서 특히 많이들 하고 있겠죠. 마켓 시어를 보면은 한 60%가 RO입니다. 이것으로 볼 수 있어요. 현재. 그리고 그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게 MSF라고 불리는 그 멀티스테이지 플래시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게 50번째, 두 번째 마켓 시어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그 전까지는 한 2000년도 초반 전까지는 거의 이 MSF라는 방법, 디스틸레이션 방법이 주를 이뤘었습니다. 메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RO 방법, 멤브레인 기반의 RO 방법이 훨씬 더 점점 그 메인이 되가고 있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왜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효율성. 멤브레인 기반의 방법은 그냥 아시다시피 그냥 필터를 가지고 바닷물을 필터에 그냥 통과시키는 겁니다. 강한 압력으로도 통과를 시켜서 필터에 소듐 클로라이드 이온들이 걸릴 수 있게 깨끗한 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고, 서멀 방법은 예상할 수 있듯이 단순히 끓이는 겁니다. 물을 끓여서 다시 냉각시켜서 그 물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당연히 끓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겠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 측면에서 그 RO 방법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RO가 2000년대부터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많이 산업화되고 있고요. 근데 그 방금 말씀드린 그 RO 방법이 한 리톤당 이 정도 4에서 7kWh 전기가 이 정도 소모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뭐 최첨단 그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이것보다 효율이 좋은 RO도 요즘에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상업화 스케일 정도로 말고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디스틸레이션, 끓이는 거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10배 이상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방법, RO 방법이 그나마 그 MSF 정보에 비해서 효율적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에너지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방법 다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바닷물에 다른 거는 이제 없다 치고 물 안에 소듐 클로라이드 아이온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물을 이용 아무리 농도가 그 소금 농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물 이용이 메이저입니다. 압도적으로 메이저인 물 이온들을 마이너인 소금 이온들을 남겨두기 위해서 메이저인 물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끓이는 방법도 마이너인 소금 이온들을 얻기 위해서 메이저인 물을 날려버려야 되는 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를 분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방법 이외에 이제 CDI라는 방법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죠. 이거는 뭐 사실 본격적으로 연구된 건 한 10년 안쪽 되는 겁니다. 아주 상대적으로 신생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 대규모로 아직 미리 말씀드려서 상업화되는 데는 없습니다. 연구 수준에서 많이들 하시고 계시고요.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합니다. 슈퍼커패스터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원리는 슈퍼커패스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쪽에 이렇게 전기화학 셀입니다. 커런트 컬렉터, 슈퍼커패스터와 똑같이 커런트 컬렉터 위치를 하고 양쪽에 전극이 위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본이 쓰입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라이트, 일반적인 슈퍼커패스터용 일렉트로라이트가 아니고 여기서는 똑같은 일렉트로라이트지만 그냥 소금물을 흘리는 형태인 겁니다. 원수를 흘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포텐셜을 가했을 때 플러스가 이온을 갖고 있는 소듐 아이온 네가티브 일렉트로드로 흡착이 될 것이고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온을 흡착시킴으로써 깨끗한 물을 얻는다 라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CDI라는 방법의 기본 컨셉입니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소금물에서 마이너인 그 메이저인 물 몰레큘이 아닌 마이너인 소금 몰레큘만 선별적으로 끄집어내는 것 같은 컨셉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쫀전한 기술들과 좀 보다는 훨씬 이제 낮은 에너지 소모를 보인다는 게 이제 제일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일단 시간도 훨씬 단축됩니다. 이게 뭐
높은 압력을 할 필요도 없고 슈퍼컴패시터 반응 자체가 반응도 아니죠. 사실 화학 반응이 아니죠. 물리적 흡착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소듐 이온들을 흡착시켰다가 다시 내보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대용량화가 상대적으로 그 방법들에 비해서 단순한 셀 자체가 주로 단순하고 그렇다는 장점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컴패시터랑 거의 국산 컨셉이다 보니 원할 경우 에너지를 재생산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예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다시 디셀리네이션 스텝에서 활용을 한다면 당연히 토탈 넷 에너지를 더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더욱더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예상하시다시피 슈퍼컴패시터는 한번 흡착을 거쳐서 전극이 포화된 이온들을 위해서 포화되면 더 이상 흡착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포텐셜을 더 가도 더 이상 그게 슈퍼컴패시터의 캐패시티를 정하는 거죠. 총 에너지 저장 용량을 정하는 그 상태죠. 그래서 당연히 흡착된 걸 다시 떨어뜨리려면 반대 볼티지를 가해야 되죠. 그게 에너지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슈퍼컴패시터에서. 근데 얘 입장에서 CDI 입장에서 보면은 한번 볼티지를 닿으면 쫙 와서 달라붙다가 그럼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소금 이온들을 흡착을 못 시키겠죠. 똑같이 당연히 어플라이 리버스 포텐셜을 가야 됩니다. 이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럼 그 떨어뜨리는 순간에는 당연히 오히려 더 소금 이온이 많이 함유된 기술이 흘러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참고로 여기 부분 물 채널은 그냥 연속적으로 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상상을 해보면 차징, 디스차징, 차징, 디스차징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한 물을 얻었다가 더 이온이 많은 거 얻었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더 이온이 많은 부분은 제거 못 쓰는 건데 한마디로 그럼 그걸 어떻게 선별적으로 이걸 분리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냥 디스컨티뉴어스 프로세스, 그러니까 리버스 포텐셜을 반드시 가야 된다. 라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뭐 CDI 분야 자체만으로도 뭐 수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 제일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뭐 이온 투과 선택적 이온 투과성 멤브레인, 아이온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을 삽입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그 삽입을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능이 확 좋아졌습니다. 뭐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원래 이론적으로는 없어도 되지만 추가적으로 이온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을 넣었더니 성능이 확 좋아져서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MCDI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그냥 CDI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거의 멤브레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였었고요. 상업화가 되긴 했습니다. 당연히 뭐 엄청나게 큰 스케일은 상업화가 당연히 할 수가 없었고 이 정도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정도 크기로 이제 상업화를 시작을 했는데요. 주로 유럽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수천이 분야에서는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덜란드에서도 많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통적인 CDI 방법에서는 그 리버스 포텐셜을 가하는 그 결정 때문에 캐패시티를 무한히 늘릴 수가 없고 딱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NaCl을 많이 흡착을 못 시킨다는 말이고 그래서 바닷물과 같은 고농도의 NaCl을 제거하는 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 쓰느냐면 도서 산간지역, 섬, 그러니까 지하수를 빼는데 해서 쓰는데 염분이 있어서 못 먹는다, 혹은 영양분을 못 쓴다 정도의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도는 상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근본적으로 용량을 확 증가를 시킬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저희 그룹에서 최초로 하기 시작했었는데 컨셉 또한 되게 간단했습니다. 아까 같이 그 전극을 그냥 일반적으로 코팅을 해서 쓸 텐데 그거를 기존의 고정형 전극을 사용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고정형 전극이 아니고 전극을 이렇게 흘려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슬러리 형태로, 액체 형태로 그냥 흘리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액체입니다. 슬러리 상태에 끈적끈적한 액체인데 그거를 펌프를 이용해서 이 셀인데 한쪽은 이렇게 계속 무한히 흘려주고 반대쪽도 무한히 흘려주고
하면은 여기서 소듐 혹은 클로라이드 이온들이 이동해서 움직이는 액티베이트 카본 전극에 흡착이 되고 흡착된 상태로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고 뒤에서는 계속 프레쉬 일렉트로드가 공급되는 형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상태면은 거의 계속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컨티뉴어스 프로세스고요. 왜냐하면 리버스 포텐셜 갈 필요가 없으니까 애초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결과가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결과가 잘 나와서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윙 커브인데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소금의 농도와 물 안에 소금의 농도 아까는 이렇게 계속 이런 스윙 비헤이비어를 보였는데 비해서 저희 거는 이렇게 포텐셜을 딱 가는 순간 쭉 떨어지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요. 연속적으로 계속 얻을 수 있고 잠수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특히 뭐 이렇게 컨티뉴어스 프로세스가 를 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일단 처음에는 되게 고무적이었는데 실제로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제거 용량 자체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바닷물 정도의 한 35 g/L 정도 되는 일반적인 바닷물이 그 상태에서도 한 90% 정도 제거를 연속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CDI의 타깃인 브레이키시 워터라고 표현하는데 민물인데 조금 연속돼 있는 정도. 그런 브레이키시 워터는 거의 99.7 이 정도 연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컨티뉴어스한 게 제일 중요했고 두 번째 이론적으로 캐패시티가 제한이 없다. 계속 돌리면 계속 나온다. 라는 게 이 시스템. 저희가 이제 플로우 일렉트로드 CDI를 줄여서 FCDI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FCDI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2013년에 그 에너지 앤 인바이러먼탈 사이언스의 첫 논문이 나왔었는데 그때 몇 년 이후로 위키피디아에서 이 단어를 써줬었는데 FCDI 치면 딱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더라고요. 그 위키피디아에 검색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 최초로 했었고 말씀드린 대로 효율은 훨씬 높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FCDI라는 분야 자체는 CDI도 신생 분야인데 FCDI는 더 신생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저를 포함해서 FCDI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이제 FCDI를 더 좋게 만들려면 뭐를 개선을 해야 될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이온 익스체인지 멤브레인도 큰 제공을 할 겁니다. 이건 다 부분자 기반의 이온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입니다. 모든 전기화학셀에서 그렇듯이 일렉트로드가 아주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 디자인도 그냥 처음에는 그냥 저희 맘대로 그냥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근데 뭐 채널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고요. 스케일업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일렉트로드 쪽으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이론에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었었는데 뭐 현재도 사실 일렉트로드만 건들고 있는데 다른 분야를 건들 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스케일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노력은 간단하게 그냥 일단 뭐 크기 키워보던가 셀 크기 키우면 당연히 문제가 늘겠죠. 정리량이 늘니까 혹은 쌓던가 스택으로 만들고 일반적인 전기화학셀의 기본이죠. 다 해봤습니다. 뭐 다 해서 논문도 쓰고 잘 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크게 만들면 일단 당연히 비싸지고요. 이걸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었는데 셀 하나에 1000만 원씩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일단 흐르는 전극을 펌프를 이용해서 계속 주입을 해줘야 되는데 내부 압력이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펌프를 가동하는 에너지를 오히려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뭐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무조건 스케일업으로 만들고 최대한 상업화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좀 크게 만들기를 계속 이제 노력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구매했었던 게 이게 DPF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매연, 경유자동차, 디젤자동차 매연 뒤쪽에 거는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세라믹으로 만드는데 코디어라이트라는 이런 일반인 노트죠. 근데 지금 아마 잘 안 보일 텐데 바둑판 같이 생겼거든요. 구멍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구멍이 이렇게 다 뚫려 있습니다. 바둑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한 구멍이 몇백 개, 바위 몇백 개 세로로 이렇게 뚫려 있는 전체 구조가 이렇게 생긴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이 코디어라이트를 쌤으로 보니까 수십 마이크로의 마이크로 채널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꽉 막힌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FCDI가 비슷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구멍에다가 맨 바깥에다가 그 전기를 통할 수 있는 프론트 콜렉터 할 수 있는 물질을 코팅을 하고 그 안에 아이온 익스체인지 메모리를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온 익스체인지를 코팅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 상태로 그냥 딱 단면을 잘라서 그려보면 생각을 해보면 아까 보셨던 FCDI 구조랑 똑같은 구조가 나오거든요. 이쪽으로는 네가티브 일렉트로드가 흐르고 여기는 파지티브 일렉트로드가 흐를 수 있고 이 구멍 사이로 그리고 가운데는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온은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다행스럽게 벽 자체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 채널들로 인해서 이온이 이동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럼 왜 굳이 이런 거를 스케일업 얘기를 하면서 이 구조를 도입을 했느냐? 일단 이거 제가 직접 만든 셀인데 이게 크기가 12cm, 길이가 12cm 그리고 여기는 한 1cm가 좀 채 안 되는 가운데가 그 정도 크기입니다. 실제 크기가. 일단 그 볼륨, 셀 볼륨 자체가 급격하게 작아지고요. 아까 보여줬던 FCDI에서 급격하게 작아지는 게 일단 제일 큰 장점이고 굉장히 쌉니다. 물질 자체가 다 쌉니다. 굉장히 싸고 그리고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스케일업이 굉장히 용이한데 채널 개수를 단순히 늘리면 됩니다. 새 구멍을 3개만 쓸 것이냐 9개를 쓸 것이냐 100개를 쓸 것이냐 구멍 개수만 늘리면 그대로 스케일업이 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구멍 개수, 채널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선형적으로 캐파시티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도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아무튼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게 스케일업에 용이할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부터 그냥 실험 데이터입니다. 그냥 뻔한 실험 데이터인데 원래 그 방금 말씀드린 코디어라이트 스트럭처를 쌤으로 보면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플레인, 크로스섹션 이런 구멍 사이로 그 소듐 혹은 클로라이드 같은 아이온들이 트랜스포트 될 수 있고요. 근데 거기 위에다가 이온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을 그냥 액체 형태로 근데 원래는 그 필름 형태의 거를 지금까지 써왔는데 필름을 안에다가 저희가 가위로 잘라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솔루션 상태로 만든 다음에 건조시키는 방법 택했고요. 그래서 코팅을 했고 그 위에 전국 집천체로 뭘 쓸 것이고 해서 선택한 게 제일 처음으로 생각난 게 당연히 그래피나였어요. 그래서 그래피는 그 위에 코팅을 하고 코팅이 잘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 이런 데이터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게 과연 돌아갈 것이냐 그거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그냥 돌려봤습니다. 돌리듯이 평소에 돌리듯이.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전도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도 떨어지는 거와 예상을 하고 했으니까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더 관심 있었던 거는 처음에 1x3셀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제일 간단한 구조에서 이렇게 3x3셀이라고 하는 구조로 9개로 채널을 늘렸을 때 9개가 아니죠. 2개에서 4개로 채널을 늘렸을 때 용량이 진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채널 증가를 했을 때 효율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촬영 효율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제일 저는 고무적이었었고요. 뭐 지금 그러니까 1x3셀 제일 기본 유닛셀에 비해서 채널 개수를 증가시켰을 때 한 3배 이상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3배 증가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3배 이상 증가를 했냐? 실험 목차가 아니라 생각해서 계속 반복 실험해서 항상 3배 이상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저는 3배 부피를 증가하면 3배 늘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배로 부피를 증가하면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계면은 4배가 됩니다.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면은 점점점 더 늘어납니다.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개수를 증가시킬수록 캐패시티 혹은 효율이 더 쉽게 잘 증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실제 저희가 갖다 쓴 그 DPF라는 거 그 표면적 계산해 보면은 제가 이렇게로 실험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한 5,400제곱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당연히 셀의 사이즈를 늘려서 기존의 것들은 셀 사이즈를 늘리거나 적층시키거나 해서는 거의 이루 다른 만들 수 없는 숫자에 가깝죠. 엄청 크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걸 똑같은 방법으로 코팅을 해서 액체 기반으로 CGI를 돌리면 쉽게 그 스케일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개념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다 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 코팅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내부에 압력이 증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패러럴하게 흐르는 거기 때문에 꼬불꼬불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전체적으로 패러럴하게 흐르는 거기 때문에 그 미스터럴 프레셔가 증가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잘 됐다는 결과는 디스터리네이션이 잘 되더라. FCDI를 통해서 이런 연구를 했었고요. 효율 자체는 기존의 셀에 비해서 많이 낮았습니다. 때문에 이유야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뭐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래핀이 당연히 이상적인 그래핀은 좋지만 대충 저렇게 코팅한 그래핀이 전도도 같지 않는 리가 없거든요. 플래트러스의 역할을 잘 할 리도 없고 코팅을 하면 할수록 인터페이스 계면 저항이 당연히 증가를 할 거고 그리고 뭐 실험 오차도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이게 다 손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되게 효율은 낮았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런 컨셉이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걸 뭐 보여줘서 나름 만족을 했었고요. 이건 실행적으로 좀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제 슈퍼컴패스터 혹은 전기화학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좀 효율이 좋아지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거리 D는 그 캐패시턴스의 관계를 하죠. 그래서 당연히 거리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데 그럼 왜 이 구조를 썼느냐? DPF가 이런 구조로 그냥 팔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운데 채널을 이렇게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를 만들 수가 없어서. 근데 이론적으로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지만 아예 없어도 됩니다.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얘는 마이크로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이로 물은 흐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실험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게 이런 크로스 섹션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마이크로 채널이 있는데 거기다 아이온 스체인지 매트릭을 아까 액체 상태로 코팅을 했다고 그러는데 액체가 다 빨려 들어갑니다. 수십 마이크로 크기이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게 패킹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에만 깔끔하게 코팅을 해야 되는데 고분자 솔루션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걸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박사 때 하던 걸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꼼수라고 할 수 있나 정도 실리카 비드도 채워놓고 그 레이어 바이 레이어 방법이라고 부르는 코팅 방법을 이용해서 코팅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유닛 스테이지에 코팅을 하자라고 했고요. 실제로 그 프로섹션 보면은 SM이 보면 프리스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채널이 있는데 IEM 그 이온 스테이지 매트리를 바로 코팅을 하면은 구멍 채널들이 차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 이직스로 매핑한 노란색 부분들이 지금 IEM 부분들인데 차서 물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iO2를 먼저 깔고 디코팅을 이용해서 깔고 그 위에 폴리머도 깔고 그 위에 IEM을 코팅을 하니까 안에 침투하지 않고 위로만 깔끔하게 이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IEM 색깔이 약간 누리끼리한데 원래는 이게 흰색이어야 되는데 다 흡수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누리끼리해지는데 이 방법을 통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뭐 그냥 컨셉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서는 그렇게 했더니 전기화학적으로 잘 나오더라.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네, 이런 거 그냥 그거 증명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효율이 더 좋아졌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스템, FCDI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연속적인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액체 기반의 일렉트로드다 보니까 당연히 점도가 떨어집니다. 내부 셀 내부 저항 중에서 여기 그 전극 부분에서 걸리는 저항이 엄청납니다. 당연하게 아무리 제가 액티베이트 카본을 많이 내서 끈적끈적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지네끼리 막 흐르다가 커런트 플렉터를 순간적으로 부딪혀야지 차질을 형성하고 그 순간적으로 차질을 갖는 액티베이트 카본끼리 서로 터치를 해야 전하를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7, 80%의 전극들은 그냥 흐르게 됩니다. 뉴트럴 상태에서 그냥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쓸모가 없고 제가 투입하는 전극의 7, 80%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줄이면은 확률 충돌할 확률 자체가 줄일 수도 없고 그러면 늘리려면 무조건 늘리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늘 수가 없는 게 점도가 늘어나게 되면 더 이상 펌프를 가했을 때 잘 안 흐르게 돼서 실제로 막힌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무작정 늘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점도들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뭐 예상하시겠죠. 제일 간단한 방법은 CNT입니다. CNT도 좋고 그래파이트도 좋고 다 뭐 일반적인 슈퍼피는 슈퍼피라고 하는 뭐 카본 나노 파티클 같은 거 넣어도 되고 그런데 이거는 다른 거는 잘 안 되고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액체다 보니까 이게 둥둥 떠다니는 서스펜션 형태다 보니까 거리가 오니까 최대한 긴 형태의 뭔가를 투입을 해야지 뭔가 변화가 보여요. 그래핀 마이크로 사이즈라고 하지만 액티베이트 카본 사이는 밀리미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었고 CNT 중에서도 정말 긴 1mm짜리 CNT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썼습니다. 1mm짜리 CNT를 잘 아시는 산화를 시켜서 투입을 했더니 이게 정동그랗게 액티베이트 카본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연결 고리를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한 거죠. 컨덕팅 브릿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전자가 흐를 수 있는 이런 다리를 만들어 줬고요. 당연히 전극이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 방법을 통하니까 이게 안 넣었을 때 레퍼런스 실험에 비해서 4배 이상 올라갔고요. 효율이 이게 작년에 나온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 상황까지는 월드 베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월드 베스트라서 월드 베스트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길이 차이도 당연히 길이에 따라서 당연히 긴 게 더 잘 되고요. 짧은 것도 증가를 많이 하긴 하지만 여전히 긴 거보다는 더 오른 걸 확인을 했었고 FCDI에서 전극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맨날 비슷한 실험만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실험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뭔가 좀 센스테이션하게 비슷한 컨셉으로 다른 거를 못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이거였는데 이론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꼭 소금 이온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차질을 갖는 이론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땡기는 거니까 일렉트로스테릭 인터랙션으로 위해서 그냥 땡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럼 뭐가 제일 요즘에 핫한 이론이냐 해서 리튬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그 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열심히 찾았죠 자료를. 근데 바닷물에 리튬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또 지금 현재 리튬을 생산하는 방식이 되게 놀랍게도 특정 나라 세 나라 정도에서 생산을 하는데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무슨 호수가 있어요. 아타카마 무슨 호수 그리고 무슨 발음하기 힘든 이런 호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물을 꺼내서 자연 증발을 시킵니다. 자연 증발. 여기에 리튬이 엄청 많다고 알고 호수인데 자연 선 레디에이션 그냥 태양빛에서 자연 온도로 하니까 한 7, 8달 걸리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리튬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전 세계 리튬의 한 70% 정도 이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리튬 코스트 오르는 거야 당연히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셀 코스트는 당연히 요즘에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되게 또 일론 머스크가 멋있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가 배터리라고 이제 테슬라 자체의 배터리를 지금까지 파나소닉도 많이 썼었는데 직접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는 공장 거의 이제 완공됐습니다. 이거 완공되면 자기가 전 세계 리튬 생산을 양을 다 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뭐 어쨌든 리튬이 이렇게 귀하니까
리튬을 어떻게 잘 회수해보자라는 게 포인트였고, 이거는 사실 잘 될 거라 믿고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잘 됐습니다. 리튬 농도에 따라서 효율이 좀 다르긴 하지만 90% 넘게 리튬을 회수를 했다라는 거고, 구체적인 실험 참작 바뀌었을 때 잘 조절을 하면 효율을 잘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연구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아까 에너지 생산도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형태의 FCDI 셀입니다. 가운데 염수가 흐르고 썰리노가 흐르고 메라스는 화이트 블랙홀드가 흐르는데, 얘가 소듐 혹은 클로라이드 이온을 잡고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한 탱크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 비커를 쓴다. 쉽게 생각해서 한 비커 안에서 이렇게 양극 음극을 둘 다 흘려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소듐 아이온을 흡착시킨 거, 클로라이드 아이온을 흡착시킨 액티베이트 카본이 한 비커에서 만나게 되면, 물리적으로 만나게 되면 쇼트가 일어나게 되고, 이거는 그러면 더 이상 차지를 유지 못하고 뉴트럴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갖고 있던 흡착돼 있던 소듐 클로라이드 이온들이 릴리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 이온은 여기서 소금 이온의 농도는 계속 이 비커 안에서만 증가하게 되는 거고, 바깥쪽으로 다시 펌프돼서 나오는 거는 프레시 일렉트로드, 뉴트럴 상태의 프레시 일렉트로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한 200ml 정도 쓰는데, 이렇게 되면 한 하루 넘게 그냥 더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 24시간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지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을 하면, 비커를 나눠서 실험을 하면 여기는 한쪽은 계속 소듐만 갖고 있는 일렉트로드가 누적될 거예요. 여기 클로라이드 아이온 계속 이 비커에 누적이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거를 충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컴프레서에서 충전 상태.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충전 능력을 생각하고, 이거를 다시 흘리게 되면, 충전된 일렉트로드를 다시 흘려주게 되면, 그때 반대로 이온들이 소금을 쪽으로 다시 릴리즈 되면서 그게 곧 에너지 생산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를 봤는데 가능합니다. 슈퍼컴프레서랑 똑같으니까 이것도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차징을 쭉 1.2V까지 하고 디스차징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가 얼마나 생산이 되느냐에 대해서 쭉 데이터를 봤었고요. 근데 하나 단점은 일반적인 슈퍼컴프레서에서 유기 솔루션을 일렉트로라이트를 많이 쓰죠. 포텐셜 윈도를 넓힐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전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1.2V 이상 가면은 수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1.2V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충방점 커브인데요. 그냥 충전 쭉 시키고 디스차징 커런트 다르게 해서 쭉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전기와 파라미터들을 조절하면서 실험을 했더니, 맥시멈 잘 될 때 투입했던 전기의 전력의 한 25% 정도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잘하면, 제일 잘 될 때 그거를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다음 스텝에서 차징을 합니다. 디솔레이션 할 때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그러면 원래 이거의 장점이 전력이 낮은 소비 전력이 낮다는 게 장점이었는데,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요 데이터가 한 가지가 말씀드리자면 거의 끝났습니다. 그 플로우 일렉트로드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이 아마 플로우 벡터리라는 걸 혹시 적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플로우 벡터리 혹은 플로우 캐패시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전기의 양만 2배, 3배, 4배로 늘려주면 이 흐름 정도 FCDI가 마찬가지로 용량이 그냥 계속 증가해요. 선형적으로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대용량 ESS 같은 시스템은 요즘에 바나지움 옥사이드 기반의 플로우 배터리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증 단지를 가보면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일렉트로드를 꽉 채우고 컨테이너가 막 수십 개가 이렇게 부지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렉트로드만 그냥 단순히 증가시키면 셀은 하나고, 그럼 그냥 용량이 무한히 증가를 시켜놓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되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일렉트로드 볼륨을 100ml, 150ml, 200ml, 300ml 늘리면 그대로 선형적으로 늘게 됩니다. 용량, 충전이.
이게 뭐 이것도 이게 장점, 플로우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톡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존의 CDI 또 나름 기존의 RO 방법이나 디스플레이션 기반의 방법들에 비해서 완전히 다른 컨셉의 디스플레이션 시스템인데 그 중에서 CDI의 단점을 좀 없애고 어떻게 더 용량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FCDI에 대한 연구를 주로 저는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전극 효율을 올리는 데 많이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고분자 기반의 백그라운드다 보니 고분자를 어떻게 써먹을까 노력하고 있는데 이온 익스체인지 멤브레인 쪽으로 연구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합성 전문가는 아니라서 아직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이 분야가 뭐 활용 분야는 나름 전망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 판단. 리튬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설트를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말씀드린 에너지 스토리지 그리고 가장 기본 문제 디스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제가 에너지 수용권에서 했을 때 많이 수행했던 연구고, 지금도 이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나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